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와 함께하는 입문자를 위한 윈도우 디바이스 드라이버, 저는 하즈소프트의 이봉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커널 디버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배우는 커널 디버거는 이 과정 자체가 입문자를 위한 과정이지만 사실 그 주제가 그리 가벼운 주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개발하는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커널 디버거를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본 수업에 이 내용을 포함할까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배우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가장 핵심이 될 만한 부분들만 일단 추려서라도 커널 디버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커널 디버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약 내용을 보시면, 먼저 커널 디버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디버거를 배웁니다. 그리고 디버거를 사용하는 환경을 위해서 가상머신, 오라클 버추얼머신 버추얼박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디버거와 가상머신 환경 사이에서 실제 연결하는 작업을 통해서 윈디버거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윈디버거의 기본 명령어, 그리고 커널 덤프 파일은 어떻게 만들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디버거는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커널 디버거입니다. 윈디버거는 WDK 설치 과정 중에 사용자의 PC에 함께 설치가 됩니다. 윈도우 커널을 실시간적으로 디버깅을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BSOD라고 부르는 블루 스크린, 파란색 화면이 나타났을 때 그럴 때 생성되는 커널 덤프 파일도 분석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의 컴퓨터를 디버거 PC 또는 호스트 PC, 즉 윈디버거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PC가 되고요. 오른쪽 PC는 우리가 디버깅을 할 대상의 PC, 타겟 PC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디버기 PC라고도 부릅니다. 그림처럼 타겟 PC와 그리고 호스트 PC 사이에는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결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더넷 연결은 윈도우즈 8부터 지원되는 무척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윈디버거와 심볼. 자, 우리는 디버거를 많이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심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윈디버거를 사용할 때도 이와 같은 심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심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역어셈블러만 존재하기 때문에 어셈블리 코드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원인을 분석하는 건 굉장히 힘들겠죠. 그림 보시는 것처럼 사막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사막에 아무런 심볼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볼이란 어떤 이정표가 될 만한 장소, 표지판,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여기가 어딘지, 어디로 가면 무엇이 나오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그림은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네요. 물론 이 오아시스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면 이 역시도 우리가 심볼로서는 그리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준점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아시스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 무엇이 있고 우측에 무엇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윈디버거에 사용하는 심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퍼블릭 심볼, 그리고 제조사가 제공하는 프라이빗 심볼. 보통 우리가 드라이버를 만들 때 그 드라이버 파일과 함께 심볼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그 파일들을 우리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프라이빗 심볼이라고 부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제조사나 개발자들이 어떤 대상이 되는 운영체제를 디버깅할 때 그 운영체제와 관련된 심볼들을
퍼블릭 심볼이라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윈디버거가 어떤 타겟 PC를 바라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사실상 소프트웨어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바라볼 때 결국은 메모리에 있는 어떤 내용을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메모리만 바라봤을 때 이것은 결국 심볼이 없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심볼이 필요한 거죠. 이곳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아시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곳이 우리가 있는 호텔이다. 이런 식으로 이정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그런 메모리보다는 보다 더 구조적으로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상에서 동작하는 어떤 코드가 제대로 방향을 찾아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근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윈디버거를 사용할 때는 꼭 온전한 심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윈디버거는 언제 사용할까요? 첫 번째로 바로 디버깅입니다. 개발자는 자신이 개발하는 드라이버가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엉뚱한 동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커널 디버깅이라고 하는 기술을 쓰게 되죠. 이 커널 디버깅은 실시간으로 메모리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필요에 따라서 중단점도 잡고 트레이스도 하면서 원인을 찾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윈디버거는 이와 같은 커널 디버깅을 제공합니다. 이때 반드시 윈디버거는 타깃 PC와 디버깅이 가능한 방법, 다시 말하자면 앞에서 이더넷이라든지 시리얼, USB 1364와 같은 디버거가 제공하는 디버깅이 가능한 연결 방법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디버깅 하려는 대상, 즉 타겟 PC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윈도우와 관련된 퍼블릭 심볼이 반드시 윈디버거에 소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통 디버깅을 하는 목적은 제조사가 어떤 드라이버를 개발하고 그 드라이버가 정상적인 동작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디버깅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개발자가 개발한 그 바이너리 드라이버에 적당한 심볼도 역시 윈디버거에 소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윈디버거를 사용하는 목적이라면 바로 커널 덤프 분석입니다. 우리가 항상 타겟 PC와 개발자의 호스트 PC를 연결해 놓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조사가 드라이버를 만들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드라이버가 실제로 배포가 되어서 실사용자에게 사용이 될 때, 이럴 때 갑작스레 블루 스크린이 발생해 버리면 무척 난감한 상황이 되겠죠. 예전에 이런 커널 덤프 분석 기술이 없었을 때는 저 같아도 노트북을 들고 그 개인의 사용자 집에까지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발품을 뜰 수 없기 때문에 지금같이 커널 덤프라고 하는 파일을 가지고 덤프 파일을 윈디버거가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은 아주 훌륭하고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윈디버거를 사용할 때는 타겟 PC가 어떤 것이냐, 즉 덤프 파일이 발생한 그 PC를 타겟 PC라고 보고 그 PC에 역시 퍼블릭 심볼이 있어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개발자는 자신이 개발한 드라이버의 심볼도 역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윈디버거는 두 가지 기능, 커널 디버깅 기능과 그리고 커널 덤프 분석 기능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아주 유용한 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널 덤프 파일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덤프 파일이 생성되도록 설정된 경우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번 시간에는 커널 덤프 파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타겟 PC는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다이alo그 박스가 있습니다. 이곳에 고급 시스템 설정 이 항목을 누르시고요. 이렇게 나오는 내용 중에서 고급이라고 하는 이 탭이 가리키고 있는 시작 및 복구 쪽의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처럼 시작 및 복구라고 하는 어떤 메뉴가 나와 있는 다이로그 박스가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아래쪽에 바로 이곳 커널 메모리 덤프라고 하는 곳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아래쪽에는 덤프 파일이 어디에 어떤 이름으로 만들어질 것인지를 결정을 해주겠죠.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윈도우즈 폴더 내에 memory.dmp라는 파일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덤프 파일을 보통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개 개발자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사용자에게 배포된 이후에 발생되는 경우가 더 유용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실제로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이와 같이 덤프 파일이 만들어지는 방법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용자는 우리가 덤프 파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때 어떤 방법들을 쓸 수 있을까요? 물론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실제로 어떤 잘못된 일을 해서 그걸 통해서 덤프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선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드라이버를 하나 납품했는데 사용자가 그 드라이버를 사용하는데 1시간 동안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덤프가 발생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1시간 동안 기다린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떤 상황일 때 그냥 그 개인이 사용하는 PC의 메모리를 그대로 덤프 파일로 받아서 현재 문제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메모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미리 사전에 확인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우리가 예측하고 또 문제에 대한 그 해결책을 찾는 그런 방법을 위해서 강제로 사용자의 컴퓨터가 덤프 파일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이트를 찾아가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방법은 PS2 키보드, 우리가 PS2 키보드를 사용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지스트리 키가 있습니다. HK 로컬 머신, 시스템, 커런트 컨트롤 셋, 서비스, 그리고 i8042PRT, 이 i8042PRT가 PS2 컨트롤러입니다. 이 키 아래에 파라미터스라고 하는 키 아래다가 여러분들이 crash on control scroll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 이 변수의 값을 dword 값 1이라고 기록해 주시면 이 이후에 컴퓨터를 재부팅하고 나서 원하실 때마다 덤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PS2 키보드가 아니라 USB 키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도 많기 때문에 USB 키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PS2 키보드와 거의 유사하지만 중간에 이와 같이 KBD-HID라는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키 아래를 찾아가셔서 이곳에 역시 마찬가지로 crash on ctrl scroll 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으로 1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설정을 해주시고 나서 컴퓨터를 껐다가 키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할 때마다 덤프를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은 그림처럼 오른쪽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위에 있는 스크롤 키를 따닥 하고 두 번 연달아 누르시는 겁니다. 오른쪽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스크롤 키를 따닥 하고 두 번을 누르는 거죠. 이러면 바로 앞장에서 설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덤프 파일을 설정하신 컴퓨터라면 그 설정에 맞춰서 사용자는 덤프 파일을 얻게 됩니다. 놀라지 마시고 이것은 어떤 문제가 실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의도적으로 현재 상태의 사용자 컴퓨터의 메모리를 덤프 파일로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라클 가상 박스, 버추얼 박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시간이 윈디버거 시간이고 오라클 버추얼 박스를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왜 우리가 버추얼 박스를 설치하는지 이런 부분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개발자가 윈디버거를 사용해서 커널 디버깅을 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타겟 PC와 호스트 PC, 이렇게 PC가 두 대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같이 메모리 사양이 아주 뛰어나고 CPU도 빠른 환경 안에서는 필요하다면 이와 같은 가상 머신을 이용해서 한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그 내부에서 타겟 PC를 가상 박스로 버추얼 머신으로 만드는 방법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라클 버추얼 박스라는 현재 사용자에게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가상 머신을 설치하고 이곳에 적당한 윈도우를 설치한 다음에 그 윈도우를 앞으로 타겟 윈도우로, 즉 타겟 PC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버추얼 박스를 설치를 하면 이 버추얼 박스 안에 OS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OS로 윈도우즈 10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10의 32비트 환경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장에서 배웠듯이 윈도우즈 64비트는 번거롭게도 매번 인증이라고 하는 걸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이버를 실습하고 연습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가상 박스를 만들 때는 이처럼 32비트로 만드시는 편이 드라이버 공부할 때는 훨씬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그림처럼 버추얼 박스를 다운받으시고 그리고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버추얼 박스로 윈도우즈 7, 8, 10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윈도우 10을 설치하는 경우에 특별히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윈도우즈 10을 그냥 설치하시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가속기 쪽을 보시면 CPU가 인텔이나 또는 AMD CPU의 경우에 메인보드와 함께 가상 머신을 서포트하는 기능이 들어있는데 그 기능이 바이오스 설정상에서 디폴트로 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이 꺼져 있게 되면 윈도우즈 10을 깔다가 초반에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이와 같은 가상 머신 상의 윈도우 10을 정상적으로 깔기 위해서는 꼭 컴퓨터를 껐다 켜셔서 바이오스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곳에서 이렇게 가상 머신과 관련된 기능을 반드시 켜주시고 그리고 부팅을 하시고 나면 정상적으로 윈도우즈 10을 버추얼 박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상 머신을 다 설치했다고 본다면 결국 지금부터는 가상 머신이 돼도 되고 그렇지 않고 정말로 타겟 PC 한 대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은 가상 머신도 마찬가지로 통하고 실제 타겟 PC인 경우도 동시에 통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윈디버거와 타겟 PC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선정한 방법은 바로 이더넷입니다. 이더넷을 연결해서 사용하면 보다 좀 편리하게 가상 머신 환경과 특히 타겟 PC와 윈디버거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디버거 PC는 이와 같이 타겟 PC 또는 버추얼 박스 환경 아래에 있는 이런 가상 머신 환경을 이더넷이라고 하는 연결 방법을 통해서 연결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왼쪽이 윈디버거가 설치된 호스트 PC가 되겠죠. 반드시 윈디버거는 호스트 PC에 그리고 우리가 디버깅할 타겟 PC는 어느 쪽에 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가상 머신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제 그림처럼 이와 같이 가상 머신 안에서의 작업을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실제 타겟 PC를 준비하신 분이라면 그냥 윈도우즈 10 안에서 컨솔을 열어서 커맨드 프롬프트를 열어서 똑같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몇 가지 설정이 보이죠? 첫 번째로 BCD 에디트, 디버그 온 이라는 명령이 보입니다. BCD 에디트는 지난 장에서 배웠듯이 윈도우가 부팅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옵션들을 우리는 BCD라는 파일로 보관을 하는데 그 파일의 내용을 수정할 때 쓰는 유틸리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BCD 에디트, 디버그 온 이라고 하시면 앞으로 이 타겟 PC를 부팅할 때부터 디버깅이 가능한 PC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윈디버거를 쓰려면 타겟 PC가 필요한데 그 타겟 PC는 일반적인 부팅 환경이 아니고 반드시
부팅 옵션이 바뀌어서 디버깅 온, 즉 디버그가 가능한 환경으로 부팅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더넷을 쓰기 위해서는 bcdedit dbg settings net 이라고 하신 다음에 호스트 IP 하고 나서 IP 주소를 기록합니다. 이 IP 주소는 호스트 PC, 즉 윈디버거가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 PC의 IP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트, 우리가 TCP/IP에서 사용하는 포트는 임의로 중복되지 않는 포트를 하나 정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5만이라고 하는 포트 번호를 임의로 설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 자, 이 키 값이 필요한데요. 키 값을 주실 때 이렇게 중요한 건 중간에 점을 찍어서 4개로 구분해 주는 겁니다. 저는 현재 하재 h.a.j.2라고 4개의 그런 데이터를 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키 값을 만들 때는 어떤 값이 돼도 상관없지만 중간에 점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 꼭 중요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이제 bcdedit의 설정을 이용해서 bcd 파일을 수정해서 우리가 윈디버거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준비를 다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bcdedit dbg settings라는 명령을 통해서 현재 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설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윈디버거가 타겟 PC를 1394나 USB, 시리얼 이런 연결이 아니라 이더넷이라고 하는 연결 방법을 써서 연결되기 위해서 꼭 설정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타겟 PC에서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타겟이 준비가 다 끝났으면 타겟 PC를 재부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재부팅을 하시고 나면 언제든지 호스트 측에서는 그 타겟에 연결될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윈디버거, 즉 호스트 PC에서 사용하는 윈디버거는 WDK 10.0을 설치할 때 같이 설치된 윈디버거입니다. 가능하면 WDK 10.0과 함께 설치된 윈디버거를 사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트워크 디버깅이 안 된다든지 그런 디버깅이 원활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WDK 10.0과 함께 설치되는 윈디버거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뉴를 보시면 메뉴에서 커널 디버그라는 메뉴가 보이죠? 이 메뉴가 바로 실시간으로 연결하겠다는 메뉴입니다. 자, 앞서서 타겟 PC는 현재 이더넷으로 설정된 상태로 재부팅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커널 디버거라는 메뉴를 통해서 다음 두 번째 이어지는 다이얼로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네트워크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포트와 그리고 앞서서 설정하셨던 키값인 h.a.j.2 하재라고 하는 키값을 정확하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림처럼 윈디버거 호스트 쪽에 윈디버거 화면이 동작을 하고 나오는 메시지처럼 연결되길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보입니다. 현재 상태는 실제로 연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정상적으로 연결을 하고 싶을 땐 이곳에서 브레이크, 즉 여기 마우스를 보시는 이곳을 눌러주심으로써 최초의 연결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타겟 PC의 동작을 멈추게 합니다. 결국 연결을 실제로 시켜보겠다는 뜻이죠. 이곳에 보이시는 브레이크 키, 이 키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브레이크라고 하는 키를 눌러주시면 그림처럼 이렇게 프롬프트, KD라고 하는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이 표시는 현재 타겟 PC가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멈췄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 짓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 타겟 PC는 지금부터 얼어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커널 디버거는 이처럼 실시간으로 커널의 동작을 멈추게 하는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다시 go, 즉 F5 키를 눌러서 go라고 하는 명령을 줄 때까지는 이 타겟이 멈춰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사실 연결이 됐다면 상당히 많이 진행된 거죠.
이곳까지 진행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윈디버거를 배우는 데는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잘 안 된다면 다시 앞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하나하나 다시 따라서 설치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고 버튼과 브레이크 버튼 위치 잘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타겟 PC를 윈디버거로 우리가 연결해 쓰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심볼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심볼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시는 이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대상이 되는 OS에 대한 심볼들을 퍼블릭 심볼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접속해서 그 파일들을 수동으로 받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심볼 파일을 받는 게 편하겠죠. 자, 호스트 PC 그리고 타겟 PC가 있을 때 지금부터 하는 작업은 결국 이 작업 자체는 호스트 PC에서 하는 거죠. 심볼은 타겟 PC용이죠.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퍼블릭 심볼은 타겟 PC용이고 그 심볼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는 PC는 호스트 PC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폴더 설정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꼭 저처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예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C 드라이브에 보시면 저는 지금 이렇게 sim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그 sim 폴더 아래쪽에 다시 웹sim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결국 sim이라는 폴더와 그 아래 웹sim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앞으로 내가 이 두 군데의 폴더를 심볼을 보관하는 용도로 쓸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겠다는 걸 우리가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sim이라는 폴더와 그리고 웹sim이라는 하위 폴더를 만든 상태로 아무 작업도 안 한다면 이건 뭐 심볼이 당연히 이곳으로 자동 다운로드 될 리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그 다음 이어지는 윈디버거의 바로 심볼 파일 패스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이와 같은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윈디버거의 심볼 파일 패스를 보시면 이와 같은 문법이 보이죠? 자, 앞부분에 C 드라이브의 sim이라고 하는 폴더 표시는 이곳이 바로 모든 심볼이 들어있는 폴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세미콜론이 보이죠? 계속 이어지는 문장을 나타낼 때 세미콜론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것이 바로 문법입니다. 이것은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정해준 문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술합니다. 이때 앞부분에 SRV와 그 다음에 별표와 별표 사이에는 아까 앞에서 만드셨던 C 드라이브의 sim 폴더 아래 웹sim이라고 하는 폴더 이름을 그대로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별표 이후에 바로 위에서 보셨던 이 URL 퍼블릭 심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 그 경로를 그대로 기록해 주시는 거죠. 결국은 이와 같은 명령어들은 이 폴더, 이 URL을 찾아가서 윈디버거는 타겟 PC가 결정나면 그 PC에 맞는 적당한 운영체제 심볼을 다운받아서 그곳을 다운받아서 C 드라이브의 sim의 웹sim이라고 하는 폴더 아래로 옮겨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매번 심볼을 받을 필요 없이 시스템이 알아서 윈디버거가 알아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심볼을 받아오는 그런 기능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윈디버거는 심볼 설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당히 심볼 설정을 해 주셔야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심볼 설정이 다 됐다면 언제든지 심볼을 다시 로드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용하고 싶다. 심볼을 재로드해 달라. 메모리로 재로드해 달라. 이런 명령을 줄 수 있는데요. 그 명령이 바로 reload 그리고 옵션이 있습니다. all reload all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시면 언제든지 심볼을 다시 찾아서 깨끗한 심볼로 바꿔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윈디버거를 사용할 때 자주 쓸 수 있는 심볼입니다. 자주 쓸 수 있는 명령어죠. 우리가 심볼 명령은 자주 써서 뭔가 심볼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reload
A라고 써서 계속 심볼을 가장 최신 파일로 바꿔주시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커널 덤프 분석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커널 덤프 분석을 할 때도 우리가 실시간 디버깅 할 때와 마찬가지 심볼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널 디버깅 할 때와 똑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심볼 파일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겠죠? 즉 사용자의 PC, 실제로 배포한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원격지에 있는 사용자의 PC가 어떤 OS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OS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용자 PC에서 발생된 덤프 파일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그 덤프 파일을 윈디버거 상에서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 덤프가 발생한 PC, 즉 타겟 PC의 심볼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그와 같은 심볼을 역시 자동으로 윈디버거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보셨던 실시간 디버깅이나 또는 커널 덤프 분석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심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퍼블릭 심볼 설정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위치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윈디버거라고 하는 이 유틸리티가 사실 그렇게 쉬운 주제의 툴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쉽게 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큰 그림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렵더라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계속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 먼저 윈디버거를 살펴볼까요? 여기서 윈디버거가 사용하는 명령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윈디버거를 언제 쓴다고 그랬습니까? 네, 실시간 커널 디버깅이죠. 우리가 타겟 PC와 연결이 된 상태에서 트레이스를 하거나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거나 트랩 또는 프로시저, 고 이와 같은 커널 디버깅을 하는 그런 명령어들이 윈디버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디버거는 이처럼 실시간 커널 디버깅 하는데 사용하는 명령어가 있겠죠. 두 번째로 커널 덤프를 분석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앞서서 보셨던 실시간 커널 디버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령어는 커널 덤프 분석에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커널 덤프 분석이라는 것은 정적인 메모리를 두고 분석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연결이 되어서 사용자의 PC를 내가 트레이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트레이싱 관련된 명령어는 커널 덤프 분석에는 쓸 수가 없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커널 덤프 분석에도 쓸 수 있고 또 트레이스 할 때도 쓸 수 있는 이와 같은 명령어들도 존재합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명령어 그룹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씩 꼭 살펴보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은 별표가 세 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죠. 말 그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급 개발자가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고급 개발자만 쓰는 건 아니고 우리도 당연히 배워서 써야 될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적어 봤습니다. 아주 어렵겠지만 우리가 참고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하는데요. 프로세스 1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X라는 게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면 그 프로세스의 내부에는 여러 개의 스레드가 존재하겠죠. 스레드 1, 스레드 2, 스레드 3 이렇게 세 개의 스레드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멈춰 있을 때 그 당시에 현재 코드가 바로 이 프로세스 X의 스레드 2번 그리고 스택 프레임 1번의 위치에서 현재 코드가 멈춰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스레드가 이곳에서 멈춰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은 작업을 하려고 할까요? 자, 현재 코드가 이와 같은 스레드 2번이 스택 프레임 1번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작업이 만약에 프로세스 n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프로세스로 제어를 옮기려고 합니다. 역시 프로세스 n도 그림처럼 스레드 1, 스레드 2, 그리고 스레드 3, 3개의 스레드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때 현재 프로세스 X의 스레드 2번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스택 프레임 1번의 위치에서 프로세스 N의 스레드 2번의 스택 프레임 2번으로 스레드 3번이네요. 스레드 3번의 스택 프레임 2번으로 이렇게 제어를 옮기는 연습을 우리가 윈디버거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윈디버거를 이용하시면 이처럼 현재 동작 중인 스레드의 스택 프레임을 다른 프로세스 스레드의 스택 프레임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작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작업은 바로 고급 개발자가 사용하기도 하고 실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니까 우리가 꼭 익혀놔야 될 기능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문맥으로 전환하는 기능, 자,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문맥 열거. 자, 현재 컴퓨터는 타겟 PC에선 어떤 종류의 프로세스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 동작하는 프로세스를 열거하는 명령이 바로 느낌표 프로세스입니다. 자, 느낌표 프로세스라는 명령을 그냥 실행하시면 현재 실행 중인 액티브 스레드가 속한 프로세스 정보만 가져옵니다. 반면에 느낌표 프로세스 0, 1 이렇게 옵션을 주시게 되면 현재 타겟 PC에서 동작 중인 모든 프로세스 정보가 다 올라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거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현재 타겟에는 어떤 프로세스들이 존재하는지 동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옵션이 바로 느낌표 프로세스 0과 7입니다. 느낌표 프로세스 0과 7은 0과 1을 줬을 때와 다르게 프로세스 정보뿐만 아니라 그 프로세스 내부에서 동작하는 스레드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모든 스레드 안에 속해 있는 스택에 대한 정보, 사실상 굉장히 많은 정보를 열거해주는 명령이 바로 느낌표 프로세스 07입니다. 이걸 쓰시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한눈에 어떤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어떤 스레드가 돌고 있으며 어떤 콜스택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느낌표 프로세스 07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의 단점은 수행하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느낌표 프로세스 07이라는 명령을 준 다음에는 그림처럼 커피 타임을 가지고 좀 시간을 여유 있게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열거가 다 끝났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에 나와 있는 이 화면은 프로세스 열거가 다 끝난 뒤에 화면에 열거된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스레드에 대한 정보를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쭉 한번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작업을 한번 가정을 해보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로 옮기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가진 프로세스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프로세스 문맥 전환 명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프로세스 한칸 띄고 우리가 옮기고자 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주소를 주게 되는데요. 이 프로세스에 대한 주소는 바로 이 그림에서 여기 나와 있는 80CA B3C0, 즉 현재 제 컴퓨터 상태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주소가 이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주소입니다. 따라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 한칸 띄고 이 프로세스에 대한 주소를 그대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implicit process is now 한 다음에 이와 같은 주소 값이 보이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 주소가 지금부터 내부적으로 프로세스인 것으로 암시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프로세스 안에 들어있는 스레드, 바로 시스템 프로세스 안에 있는 스레드 중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스레드를 한번 우리가 정해서 이곳으로 전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맥 전환을 하는데 첫 번째로 프로세스 주소를 사용했다면 두 번째로 스레드 주소를 사용할 차례입니다.
자, 앞서서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스레드의 주소를 확인하시고 저는 지금 80D7 FB80 바로 이 값을 그대로 .thread 한 칸 띄고 그대로 주시면 스레드 문맥 지정이 되겠습니다. 자, 순서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프로세스 주소를 지정해 주고 다음 이어서 스레드 주소를 지정해 준 겁니다. 이렇게 원하는 스레드로 전환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특정 프로세스의 특정 스레드로 문맥이 전환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상태로 세 번째로 km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km은 스택에 대한 내용을 보겠다. 즉 스택의 프레임에 대한 내용을 보여달라는 뜻인데요. 자, 어떤 스택의 프레임이냐면 현재 지정된 스레드에, 즉 앞에서 .process와 .thread를 통해서 스레드를 지정하고 나면 그 지정된 스레드 문맥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스택 프레임을 이렇게 인덱스를 붙여서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자가 작은 건 현재 스택 프레임이고 숫자가 큰 거는 콜 스택, 즉 이전께 되는 거죠. 돌아가면 이곳으로 가고 또 돌아가면 이곳으로 간다, 이런 뜻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게 바로 인덱스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번에 제가 스택 프레임을 실제 전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 프레임을 전환하는데 사용하는 명령어는 바로 점프레임입니다. 점프레임. 앞에서 km은 스택 프레임을 보는 내용이고 화면에 보겠다는 뜻이고,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스택 프레임 중에서 현재 스택 프레임이 00이라고 그랬죠. 자, 이 00의 스택 프레임이 다른 숫자로, 즉 2번이나 3번의 스택 프레임으로 잠깐 흐름을 옮겨가고 싶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스택 흐름을 옮기고 싶다, 그 스택의 내용을 보고 싶다, 이렇게 스택에 대한 문맥을 전환할 때 쓰는 게 바로 점프레임이 되겠는데요. 자, 이걸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디스어셈블리 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어셈블리 창을 열어보면, 자, 현재 위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00, 현재 스택은 00, 바로 이 그림에서 ki swap context 플러스 0x19 라고 하는 이 위치가 콜스택 상의 현재 리터널 주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 현재 코드가 가 있는 상태에서 실제 코드 흐름은 그대로 두고 단지 스택만 바꿔서, 우리가 그 스택의 값을 바꿔서 그 당시의 스택으로 돌아가서 지역 변수를 확인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점프레임을 쓴다고 했는데요. 자, 이 점프레임을 제가 03이라고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디스어셈블리 창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내용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점프레임 03이라는 말을 줌으로써 오른쪽에 여기 보시는 이 스택 프레임 중에서 03, 즉 k wait for single object라고 하는 이 함수의 내용 중에서 일부분으로 제어가 옮겨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사실 제어가 옮겨진 건 아니고 이곳의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그때 당시에 스택 값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했을 때 그 드라이버가 속해 있는 콜스택이 예를 들어 03번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문제가 발생한 곳은 00에서 03이라는 곳에 문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지역 변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드라이버 코드가 사용하던 그 당시의 지역 변수의 값을 확인하려면 이렇게 스택 프레임을 바꿔갈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마치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만들었는데 03번째 해당하는 바로 이곳에 여러분의 드라이버가 걸쳐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맥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고급 개발자가 사용할 만한 그런 기능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찾거나 그럴 때 이와 같이 프로세스 문맥 지정, 또 스레드 문맥 지정, 그리고 콜스택 확인, 스택 프레임 지정, 이와 같은 기능들은 수시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만 그 당시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짐작할 때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꼭 기억하시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걸로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문맥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 프로세스 내에 특정 스레드가 사용하는 스택을 확인하고 원하는 스택 프레임을 선택해서 보는 방법은 제일 먼저 프로세스 열거.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가 현재 동작 중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을 때, 그럴 때 먼저 프로세스 열거를 하게 되겠죠. 열거 작업 끝나면 올라온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프로세스에 대한 주소, 그리고 스레드에 대한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프로세스로 문맥을 전환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점 프로세스, 그리고 프로세스 주소 값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some thread, 스레드 주소 값을 지정함으로써 이제 실제 그 프로세스에 속해 있는 스레드로 문맥 전환을 해야겠죠. 여기까지는 문맥이 실제로 전환하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문맥이 전환되는 효과가 실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만약에 go를 하게 되면 그곳에서 제어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는 실제 코드는 그대로 스레드에 가 있지만 그 스택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스택의 내용을 확인해서 원하는 지역 변수를 바라볼 때 필요한 그런 명령으로서 km이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km을 주면 그 당시에 해당하는 스레드가 현재 콜 스택이 어떠한지를 전부 보여주는 기능이었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프레임을 정하고 그 스택 프레임의 인덱스 값을 실제로 지정하셔서 제어는 옮겨지지 않지만 그 스택 상태로 전환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그 당시의 지역 변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모리 내용을 분석하는 유용한 명령어를 배우겠습니다. 자, 윈디버거에서 이 명령 아주 유용한 명령인데요. 그것은 바로 DT입니다. 자, DT는 특정 메모리의 내용을 내가 원하는 구조체 형식으로 살펴보는 기능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특정 메모리의 내용을 내가 원하는 구조체 형식으로 살펴본다는 얘기는 그 구조체가 잘못된 구조체일 수도 있겠죠. 즉, 메모리의 내용은 엉뚱한 곳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도 안 되는 구조체로 씌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분명히 그 내용이 올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점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dt 한 칸 띄고 언더바 ETHREAD 그리고 한 칸 띄고 주소 값을 기록을 했죠.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해석해 보자면 오른쪽에 있는 이 주소에 있는 내용을 ETHREAD라고 하는 구조체로 그대로 씌워서 한번 보여줘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살펴봤을 때 이 값이 지금 제대로 씌워져 있는지 온전한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이와 같은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볼이 부족하거나 심볼은 있지만 보다 더 언더커멘트하게 들어가야 될 경우에 우리가 메모리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럴 때 이와 같은 구조체를 씌워서 그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모리의 내용을 어떤 구조체로 씌워 보여줘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구조체라면 당연히 그 값도 잘못된 값으로 보이겠죠. 예, 아주 유의하셔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DT 명령어는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림처럼 이와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DT 한 칸 띄고 바로 구조체만 쓰는 경우죠. 즉, 앞에서는 구조체 옆에 주소를 같이 쓰는 경우였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소를 안 쓰게 되면 그냥 이 구조체 자체를 이와 같은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이 구조체는 첫 번째 위치에 타입이라는 변수가 2바이트 있고 두 번째 떨어져 있는 위치에 사이즈라는 변수가 2바이트가 있고 또 네 번째 떨어져 있는 오프셋엔 디바이스 오브젝트라는 변수가 또 포인트로서 4바이트를 차지하고 또 여덟 번째 떨어져 있는 위치는 플렉스라고 하는 4바이트의 변수가 있다. 이렇게 어떤 구조체의 형태가 어떤 식의 오프셋을 가지고 존재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특정 메모리의 내용을 분석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디바이스 오브젝트라고 하는 자료형을 가지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스트럭처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무조건 심볼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심볼이 온전하지 않다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심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드라이버가 사용한 코드 내에서 사용하는 구조체들은 드라이버 코드에 대한 심볼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널 덤프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앞서서 배웠던 내용들은 커널을 우리가 실시간 디버깅 하는데 사용하던 명령들이죠. 주로 실시간 디버깅 할 때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자면 이번에는 커널 덤프 파일, 즉 실제로 드라이버를 납품받아서 사용하는 실사용자의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그 덤프 파일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그 파일을 우리가 윈디버거를 통해서 여는 겁니다. 자, 이때 보시는 것처럼 메뉴 중에는 커널 디버그 메뉴가 아니라 오픈 크래시 덤프라고 하는 메뉴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이걸 통해서 사용자에게 받았던 그 덤프 파일을 여러분들이 직접 여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 컴퓨터에서 덤프가 발생된 경우라면 보통은 디폴트로 윈도우즈라는 폴더 아래 memory.dmp라는 파일이 만들어지니까 이 파일을 찾아서 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윈디버거가 덤프 파일을 분석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이 덤프 파일을 먼저 윈디버거에서 이렇게 연 다음에 화면에 보시면 느낌표 Analyze 한 칸 띄고 빼기 V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가 보입니다. 자, 이 명령어는 마우스로 그냥 갔다가 클릭만 하셔도 돼요. 자, 이걸 만약에 그냥 클릭을 딱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웍책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윈디버거가 나름대로 뭔가 분석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이죠? 자, 우리가 윈디버거를 잘 사용할 줄 모른다. 그리고 시스템도 잘 아직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드라이버는 내가 만들었다. 이런 경우에 뭔가 드라이버를 사용했으니까 시스템이 덤프를 일으킨 것이라고 추측이 된다면 그 덤프 파일을 윈디버거를 통해서 이렇게 여신 다음에 느낌표 Analyze V라는 이 명령을 직접 치시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는 1차 분석 작업, 이 작업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드라이버가 왜 문제를 일으켰는지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와 같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전한 심볼이 있어야 됩니다. 윈도우도 온전한 심볼이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발하신 바이너리 드라이버도 정확히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심볼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심볼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Analyze V라는 명령을 통해서 분석이 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Analyze V를 쳐서 바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즉, 이 Analyze V는 도움은 주지만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이 이후에 무언가 더 작업을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작업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건 개발자, 즉 분석하시는 분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Analyze V라는 명령 외에 이어서 더 덤프가 발생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개발자가 어떠한 정도의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과 분석된 결과의 결과치가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첫째로 당연한 얘기지만 윈디버거 프로그래밍이 가진 명령어에 아주 익숙해져야 됩니다. 다양한 명령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보다 쉬운 방법으로 분석을 해들어갈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윈도우, 즉 그 윈도우의 커널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셈블리어를 어느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볼이 항상 있으면 좋겠지만 심볼이 없거나 소스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는 기계어 또는 어셈블리어 수준에서 코드를 분석해야 될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셈블리어에 익숙하셔야만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아키텍처, 우리가 보통 보호 모드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인텔 CPU의 보호 모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하냐에 따라서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 수준 차이는 그만큼 디버깅 하는 데 있어서 결과가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 어떤 사람은 뭐 1시간 만에, 어떤 사람은 10분 만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같은 덤프 파일을 보고도 분석하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바라는 바로는 여러분들도 1시간 내에 어느 정도 덤프 파일은 전부 분석이 가능한 수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좀 어렵지만 윈디버거를 배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디버거, 이 윈디버거가 가진 기능은 크게 커널 디버깅 기능과 그리고 덤프를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디버거를 우리가 쓰려면 퍼블릭 심볼 파일이 필요한데요. 이 파일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될 수 있도록 꼭 설정하시고 나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윈디버거를 사용해서 원하는 스레드의 코드 문맥으로 시점을 전환하는 방법은 아주 고급 기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능을 꼭 언젠가는 여러분들 걸로 습득하셔야 될 기능이라고 보입니다. 그 순서는 프로세스 문맥을 지정하고 스레드 문맥을 지정한 다음 원하는 스택을 열람하고 그 스택 프레임을 지정함으로써 원하는 스택의 지역 변수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윈디버거가 커널 덤프 파일을 분석하려면 1차적으로 느낌표 Analyze V라는 이와 같은 손쉬운 명령을 통해서 1차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만 가지고 분석이 안 되는 경우라면 그 이후에 어떤 명령을 더 실행해야 될지는 바로 개발자, 즉 분석하시는 분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3장 루트킷 커널 드라이버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킷은 어느 정도 그 해킹에 가까운 재미난 일들을 커널 드라이버 수준에서 하는 걸 말하는데요.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우리가 3장에서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